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아이들은 어른들의 행동에 생각 이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분도 이런 일을 겪으셨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사연 어떤 내용일지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회계사로 일하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큰애가 6살짜리 딸이고 작은애는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는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큰애는 또래보다 배우는 것이 빠른 편이라서 말도 일찍 시작했고 글도 벌써 줄줄 읽는 것은 물론이고 쓰는 것도 수준급이랍니다. 이전에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참 자랑이었는데요. 얼마 전 큰일을 겪으면서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을 아이가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빨리 결혼을 해서 저만의 가정을 가지고 싶었어요.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부모님의 사업이 망하면서 저는 가족들과 떨어져 할머니 손에 커야 했거든요. 쌍둥이 오빠는 부모님들을 따라다녔고요.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저는 부모님과 1년에 2번 명절에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내 식구가 모여 살게 되었을 땐 얼마나 어색하고 불편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오빠도 부모님도 제게 살갑게 대해주셨지만 1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떨어져 있던 저로서는 완벽한 가족들 사이에 끼어있는 모난돌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진학할 때도 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선택을 했답니다. 남편을 만난 것은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 어학원을 다닐 때였어요. 취직 이후 중국어에 관심이 생긴 저는 새벽 수업을 신청해서 다니고 있었거든요. 당시 연구소에서 일하던 남편도 저와 비슷한 이유로 어학원을 다니고 있었고요. 이른 아침 수업이다 보니 강의실에는 항상 4명에서 5명 정도가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결석도 하고 그러는데 저와 남편은 빠진 적이 없죠. 때로는 둘이서 수업을 듣는 날도 있었어요. 낯을 많이 가리는 저와는 반대로 남편은 쉽게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더라고요. 친화력이 참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 남편의 첫인상이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몇 달을 함께 수업을 듣다 보니 저와 남편도 인사를 할 정도는 되었답니다. 하루는 수업이 끝나고 밖에 나오는데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더라고요. 평소라면 우산을 꼭 챙기고 다니는데 그날따라 늦잠을 자는 바람에 허겁지겁 나온다고 우산을 놓고 나왔죠. 저는 근처 편의점에서 우산을 살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제게 말을 걸었어요. 우산 없으세요? 제가 회사까지 데려다 드릴까요? 아닙니다. 편의점에서 우산 사면 돼요. 그러지 말고 타세요. 어차피 출근 시간까지 넉넉하거든요. 태워드릴게요. 남편은 차가 더 막히기 전에 출발해야 한다며 저를 재촉했고 저는 얼떨결에 차에 탔습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 둘은 데이트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무려 4년의 연애를 했고 그 사이에 3번의 이별을 겪었어요. 저는 그 이별 기간 동안 짧았지만 다른 사람도 만나보기도 했고요. 그런 경험 덕분인가 저는 결국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 역시 결혼을 한다면 저와 꼭 하고 싶다고 했고요. 연애 기간 동안 남편은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위로 형이 하나 있다고 하면서 형 식구들은 소개를 받았지만 정작 중요한 부모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말을 피했죠. 프로포즈를 하고 나서야 남편은 솔직한 이야기를
자신은 시아버지가 밖에서 낳은 자식이라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시어머니께서 눈의 가시처럼 여기셨다고 말했어요. 저는 처음 듣는 소리에 깜짝 놀랐죠. 왜 남편이 그렇게 부모님 이야기를 피했는지 이해가 되기도 했고요. 어머닌 내 존재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야. 나도 그런 부분은 이해해. 그래서 나한테 무관심하게 구시는 게 어쩌면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어. 혹시나 그런 점이 너한테 독이 될까봐 걱정이야. 근데 혹시나 그런 점이 너한테도 독이 될까봐 걱정이다. 너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으실 수 있어. 부모님 만나고 상처받는 일이 생길지도 몰라. 그래도 조금만 참아줄래? 그래. 우리만 서로 잘 맞으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겠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어머니께서는 아들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야. 지금 형수님이 처음 시집 오셨을 때도 아들 타령만 하셨지. 남편은 그 뒤로도 시어머니에 관한 정보를 제게 알려주었어요. 듣고 있을수록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처음 약속한 대로 우리만 생각하기로 했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는 자리, 저는 엄청 긴장하고 약속된 자리로 나갔습니다. 어떤 말을 듣더라도 참아내자고 몇 번이나 다짐하면서 인사를 드렸죠. 남편의 말처럼 시어머니께서는 처음 저를 한번 훑어보시더니 그 뒤로는 시선 한번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당시 형님이 임신 6주셨는데 시어머님의 신경은 온통 형님에게로 가 있었죠. 임산부는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반찬까지 챙겨주시며 형님이 먹는 모습을 살뜰하게 챙기시더라고요. 누가 보면 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에 반면 제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10년 만에 처음 부모님과 마주하고 밥을 먹었을 때만큼이나 어색하고 거북한 식사 자리였어요. 그래, 회계사라고? 들어보니 졸업하자마자 바로 자격증 땄다고 하던데 쉬운 일은 아니지. 그래, 부모님은 해외에 계시다고? 네, 베트남에서 사업하고 계세요. 오빠까지 함께 지금 베트남에 계십니다. 시아버님께서는 결혼 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등 여러 가지를 제게 물어보셨어요. 덕분에 긴장이 조금 풀렸죠. 식사 자리가 끝이 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제게 처음으로 말을 거셨어요. 뭐 자기가 좋다는 사람이랑 결혼한다는데 내가 가타부터 할 말은 없고 한 가지만 당부할게. 아들 만나. 내가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으니까 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조용히 살고 시끄러운 건 딱 질색이다. 무슨 처음 인사하는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해. 조용히 살라는 건 뭐야? 말 그대로 해요. 딱 지금처럼. 자기 남편 따라 조용히 눈에 띄지 말라는 거죠. 저는 아들만 낳는다면 며느리로 들어오는 애는 누구라도 상관없으니까. 남편은 고개만 숙이고 아무 말을 하지 못했죠.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다시 한번 남편처럼 살라고 말씀하시고는 쌩하니 나가버리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못마땅한 얼굴을 하시고는 도리어 제게 미안하다고 하셨죠. 시댁 식구들이 다 가고 남편은 길게 한숨을 내뱉으면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상황을 줄곧 겪었었겠지만 오늘은 제가 있는 자리다 보니 더 상처를 받은 것 같았죠. 솔직히 무시를 받았으니 기분이 나쁜 것은 사실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했어요. 시집살이를 하지는 않겠거니 싶었죠. 저는 밝은 목소리로 괜찮다고 말하며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정말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블랙카드를 제게 주시면서 필요한 것들은 다 사면 된다고 하시더니 가족들 것을 따로 준비하지는 말라고 하셨죠. 어차피 가족들 수준 맞춰서 고르는 거
불가능이나 다름없는데 괜히 쓸데없이 힘 빼지 말고 그냥 너희들 예물만 사라. 시계든 반지든 뭐든 난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신혼집에 들어갈 살림도 필요하면 사고. 집은 너희 둘이서 돈 모았다며? 그런 손바닥만한 곳에서 무슨 신혼살림을 시작한다고 참. 시작부터 큰 욕심 부릴 생각은 없어서요. 아이가 생기면 그때 가서 옮길 생각이에요, 어머니. 내가 그깟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내가 말했지? 무조건 아들 낳으라고. 나중에 이사를 가든 집을 사든 그건 너희들 마음대로 해. 시어머니께서는 또 한 번 아들 타령을 하시고는 바로 나가버리셨죠. 저는 제 손에 남은 블랙카드를 보며 과연 시어머니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시는 걸까 궁금해질 정도였답니다. 시종일관 무관심으로만 저를 대하시던 시어머니께서 달라지신 것은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였어요. 남편은 조금도 시댁에 머물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 제게 인사만 드리고 집으로 가자고 했죠. 다음날 출장이 잡혀있기도 했고 저 역시도 시댁이 불편했기 때문에 그러자고 했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무슨 일인지 꼭 자고 가라고 하더군요. 말씀은 감사하지만 아직 새집 정리도 덜 끝났고요. 내일 이 사람 멀리 출장을 가야 돼서 일찍 나가야 하거든요. 아버님 어머니 주무시는데 방해될 것 같아서요. 그게 뭐 어때서? 일찍 나간다고 우리 깨울 것도 아니잖아. 그냥 여기서 자고 가. 내가 며느리한테 할 말도 있으니.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해외 출장을 가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지금 집에 가서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서 정리를 어떻게 해요. 출장 다녀와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내가 너한테 할 말 있다는 것도 아닌데 듣기는 뭘 들어. 긴 말 말고 자고 가. 시어머니께서는 남편과 제 말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처럼 자고 가란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자신이 책임질 테니 밥만 먹고 일어나라고 하셨죠. 저녁 시간이 되자 아주버님과 형님도 오셨어요. 배가 4개월이 되었다고 하는데 꽤 배가 나오셨더라고요. 주방으로 들어오신 형님은 입덧도 심하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제게 신혼여행은 즐거웠냐고 물어보셨어요. 나름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들어오시면서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큰애야, 홀몸도 아니면서 뭐하러 여기로 들어와? 세상에,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하지도 않아? 오늘도 환자 많았을 텐데. 여긴 새아가랑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방에 들어가서 좀 쉬렴. 아니에요, 어머니. 오늘은 그래도 좀 수월했어요. 동서가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데 제가 어떻게 편하게 쉬어요. 바쁘기는 무슨. 너는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들어가서 쉬렴. 그러다 큰일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려고. 우리 손주 건강하게 태어나야지. 시어머니께서는 손수 형님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죠. 그리고는 제게는 간을 싱겁게 하라고 잔소리를 하셨고요. 임산부인데 저런 대접은 당연하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살짝 서운한 마음이 들기는 했어요. 저렇게 지극정성일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했죠. 물론 어디까지나 제 심통에 불과하기는 했지만요. 다시 돌아오신 시어머니께서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상태로 숨을 몰아쉬고 계셨죠. 너, 내가 그렇게 자고 가라고 했는데 시아버지한테 죽어도 못한다고 했니? 제가요? 설마요. 아버님이 다음에 시간 되면 자고 가라고 하셨지 다른 말씀은 하나도 없으셨어요. 네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 양반이 나더러 너 아이한테 신경 끄라는 소리를 해? 저는 정말 억울했죠. 시아버님이 나서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이걸 제가 원망을 들어야 하나 싶기도 했고요. 어머니께서는 가스불을 끄고는 앉아보라고 하시면서 식탁에 자리를 잡으셨어요. 제가 앉기 무섭게 시어머니께서는 무슨 봉투를 여러 장 내미셨죠. 이게 뭔가 싶어 살짝 들여다보니 부적이더라고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장계에 당황한 저는 이게 무슨 의미냐고 물었어요. 이거는 너희 자는 방 침대 아래에, 이건 방에, 그리고 이거는 베개, 그리고 이거 남은 거랑 이거는 너랑 네 남편 지갑에 넣어둬라. 아들 낳게 해주는 부적이니까 함부로 다루지 말고. 부적이요? 아들이라니. 어머니, 저희 이제 막 결혼했어요. 그래서 뭐, 그게 뭐 어쩌라고. 결혼했으니까 아이 가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잖아. 내가 처음부터 말했지? 무조건 아들 낳으라고. 그래서 필요한 걸 준비했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그냥 내 하고 받으면 되지. 저는 평소 미신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 중 하나라서 시어머니의 이런 반응이 생소하게 다가왔죠.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는 주신 부적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했더니 한참을 크게 웃더군요. 겨우 자고 가란 소리를 한 것이 부적을 전해주기 위함이라니 당연히 웃을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이런 미신에는 관심도 없다고 하면서 제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버리라고 하더군요. 저 역시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차마 버리기는 어렵더라고요. 나중에 시어머니께서 아시면 더 화를 내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화장대 구석에 넣어놓고 까맣게 잊었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간섭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아들을 가지기 위해서는 관계를 가지기 30분 전에 커피를 마시면 좋다고 하시면서 챙기라고 하시질 않나. 도대체 어디서 듣고 오신 건지 머리를 두는 방향부터 시작해서 제가 먹어야 할 음식과 남편이 먹어야 할 음식까지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주말에 집으로 부르시기에 갔더니 약을 지었다고 하시면서 저와 남편이 먹을 약을 구별해서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까지 아들을 원하시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남편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으면서 왜 아들 타령을 하시는 건지 정말 답답했죠. 결혼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이상하게 온몸이 떨리면서 춥더라고요. 자꾸 피곤함이 밀려와서 잠을 자도 개운하지도 않고요. 열이 오르기도 해서 감기약을 지어볼까 싶어 자주 갔던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약을 처방하기 전에 제게 결혼했는지 물어보시고 혹시 모르니 임신 테스트를 해보라고 권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보니 월경 날짜도 지났더라고요. 설마 이렇게 빨리 임신을 했을까 싶어서 떨리는 마음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해봤더니 떡하니 2줄이 뜨더군요. 저는 너무 기쁜 나머지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집으로 와서는 당장 산부인과부터 가자고 했죠. 병원에서는 임신 5주차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자리에서 만세를 불렀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초반에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무리하지 말 것을 주문하셨고 저 역시도 조심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시댁에 임신 사실을 알리자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다들 기뻐해 주셨어요. 심지어 시어머니께서는 아들인지 딸인지 물어봤냐고 하시더라고요. 아직 알려면 한참 남았다고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꼭 아들이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부터는 병원을 함께 가자고 하셨어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태도에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지만 차마 거절하지는 못했죠. 시어머니께서 형님은 아들을 가졌다고 하시면서 저도 꼭 아들이어야 한다고 몇 번이나 강조하셨어요. 이후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산부인과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갈 때마다 시어머니께서는 아들인지 딸인지 물어보셨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확답을 피하셨죠. 어머니,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또 어때요? 이렇게 소중한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건 저희 집 사정이고요. 그래서 아들이에요? 설마 딸은 아니겠죠? 딸은 아니어야 될 텐데.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도
시어머니께서는 한결같이 아들이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태어나서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지만 표정에서 저는 딸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눈치를 채지 않으셨을까 싶었지만 확답을 받고 싶으신 건지 다음 건집날에도 딸인지 아들인지 물어보셨어요. 결국 시어머니의 등살에 의사 선생님께서는 초음파를 보면서 아무래도 딸인 것 같다고 알려주셨어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의 표정은 정말이지 흡사 악귀와도 같았습니다. 붉어진 얼굴을 잔뜩 굳히고는 확실하냐고 다시 물어보신 어머니는 그대로 저만 두고 나가버리셨죠. 당황하신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면서 괜찮냐고 하셨지만 솔직히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처럼 딸이든 아들이든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저는 우리 아이가 건강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반응은 무시하기로 했죠. 하지만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아들이 아닌 딸을 가진 것이 확인되고 나니 시어머니의 대우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원래 형님을 끔찍하게 아끼셨지만 그 정도가 더 심해졌죠. 저 역시 임산부임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대소사는 물론이고 시댁 대청소며 김장까지 저를 불러서 시키시더라고요. 원래 일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오죽하면 그분이 저더러 앉아서 좀 쉬라고 할 정도였죠. 안정이 필요한 시기라 회사에서도 일을 줄여주는 상황인데 시집살이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결국 밤중에 화장실을 갔다가 피가 비치는 것을 보고 놀란 저는 남편을 깨워서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유산기가 보이니 무조건 침대에서 일어나지 말고 안정을 하라고 하면서 입원을 권하더라고요. 하마터면 애를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제가 시어머니께 불려가 이런저런 일들을 했다는 것을 알고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바보야? 네가 거길 왜 가? 어머니가 오란다고 다 가니? 적당히 내 핑계 대서라도 거절했어야지. 이렇게 될 때까지 왜 거길 가? 나도 가고 싶어서 간 줄 알아? 못 간다고 하면 내가 갈 때까지 몇 번이고 전화하시는데 그럼 어떡해. 나도 스트레스라고. 남편도 저도 속상한 마음에 크게 다투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 속에 쌓인 말들을 내뱉고 나서 한동안은 서로에게 말도 걸지 않았어요. 먼저 사과를 한 쪽은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너무 속상해서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댁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죠. 저 역시도 남편 탓이 아닌데 말을 함부로 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시댁에 가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리고 싶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께서 더 화를 내시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남편이 더 기분 상해 돌아올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도 또 억지 부리시다가 우리 아이 잘못되면 어떡해.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좀 편하게 지내자. 남편은 시댁에 전화를 걸어서 제가 유산할 뻔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곁에서 듣고 있었죠. 제 소식에 놀란 시아버지는 안정이 될 때까지는 시댁에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역시 시어머니는 다르셨죠. 아니, 뭘 얼마나 내가 일을 시켰다고 그런 말을 하니? 가족 행사에 몸 무거운 큰며느리 대신해서 좀 일 좀 도와달라고 한 게 죄야? 아니, 본인이 몸이 약한 걸 왜 나한테 핑계를 대? 정말 세아가 엄청 무섭네. 참나, 됐다. 앞으로 올 필요 없다. 나도 귀한 몸 끌고 와서 유세 떠는 꼴 보기 싫으니까. 어머니,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런 일이 있어서 조심하라고 이야기 들었다 말씀드렸을 뿐인데 왜 그렇게 반응하세요? 내가 모를 줄 알아? 지금 이렇게 된 거 다 내가 네 와이프 일 시켜서 그렇다는 말 하고 싶어서
이 아침부터 전화했잖아. 내가 바보니? 그런 것도 모르게? 시어머니께서는 앞으로 볼 일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셨죠. 남편은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 오히려 잘 됐다고 말했지만 제 눈에는 다 보였어요. 지금 얼마나 화를 참고 있는지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괜히 강하게 나오시는 것뿐이라고 남편에게 괜찮다고 웃어 보였죠. 시부모님 말씀처럼 저는 한동안 병원에서 안정을 취한 뒤 퇴원을 하고서는 시댁에 가지는 않았어요. 물론 종종 안부 인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그 전화조차도 받지 않으셨죠.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 생신으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형님은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 보이셨죠.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부부 인사에 고개만 까딱하시더니 호들갑을 떨면서 형님에게 선물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라고 하셨지만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셨죠. 내가 공 엄청 들였다. 한 땀 한 땀 다 바느질로 만들었어. 우리 첫손자 베네저골이랑 손싸개. 이건 신발. 세상에 아들 쌍둥이라니 어쩜 이렇게 기특한지. 배가 많이 불러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형님은 쌍둥이를 가지신 거더라고요. 그냥 아들이란 이야기만 들었지 쌍둥이인 줄은 전혀 몰랐죠. 베네저고리는 시어머님 말씀처럼 정성 들인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앙증맞고 예뻤습니다. 어머니 너무 예뻐요. 힘드신데 이걸 2개나 만드셨어요? 세상에 이렇게 귀한 걸 어떻게 입혀요. 감사합니다. 동서도 이거 볼래? 어머님이 만드셨다는데 진짜 너무 곱지 않아? 네, 예쁘네요. 어머니께서 신경 많이 쓰셨네요. 동서도 곧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렇죠, 어머니? 그런 건 네가 신경 쓸 일 아니다. 내가 우리 손자라서 해준 거지 아무나 해주겠니? 신발도 보렴. 내가 이것도 직접 만들었어. 시어머니께서는 형님의 말씀에 콧방귀를 뀌시고는 신발까지 보여주며 형님과 이야기를 나누셨죠. 얼굴에 열이 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기대도 하고 있지 않았지만 저희 아이가 아무나 취급을 받는 것이 서럽기만 했죠. 형님과 시어머니를 제외한 사람들의 분위기가 점점 가라앉자 시아버지께서는 생신 선물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하시면서 화제를 바꾸셨어요. 하지만 이미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 저와 남편은 별 대꾸 없이 식사 자리만 지키다가 집으로 왔죠. 남편은 속상해하는 저를 데리고 바로 근처 유아용품 매장으로 가더니 신생아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는지 마음을 알고 있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남편은 아빠가 이런 것들을 살 생각을 못했다고 자책했죠. 어차피 나도 천천히 준비할 생각이었어.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 우리는 아직 시간도 남았잖아. 우리 아이 베네저골이 내가 만들면 되지. 나 솜씨 좋아. 미안하다. 내가 어머니 대신해서 사과할게. 정말이지 너한테 미안하단 말을 몇 번이나 하는 건지 진짜. 저희 부부는 그렇게 귀여운 아이 신발과 손싸개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베트남에 있는 친정 식구들이 보냈다면서 선물이 도착했어요. 하나가 아니었죠. 3일을 쉬지 않고 택배가 왔어요. 출산 준비 시작할 때 되지 않았냐면서 오빠와 부모님이 이것저것 주문해서 보내주셨죠. 덕분에 저는 시어머님의 냉대를 조금은 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힘든 일은 형님의 출산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형님은 아이를 낳고는 3개월 만에 회사로 복귀를 하셨고 쌍둥이는 시어머니께서 직접 맡아서 키우셨죠. 갓난아이 둘을 혼자서 보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시어머니께서는 몸도 무거운 저를 불러서는 아이를 같이 보자고 하시더군요. 예정일이 코앞인 제게 그런 부탁을 하시다니
진짜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당시 저는 제 몸 하나 간수하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움직이기 힘들다고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께서는 아예 저희 집으로 애를 데리고 오셨어요. 때때로 아이를 맡겨두시고는 약속이 있다고 나가버리시기도 하셨죠. 졸지에 저는 아이들을 돌보게 되었고요. 정말이지 혼이 쏙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출산 이후에는 아예 시어머니께서 두 아이들을 우리 집에 두고는 하루 종일 얼굴도 보이지 않으셨죠. 제 아이 젖물리기도 바쁜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형님께 도저히 못하겠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형님이 이 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께서 제게 아이들을 맡긴다는 것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일종의 배신감이 들기 시작했죠. 동서 힘든 거 아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하면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형님, 제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말씀드린 것도 아닌데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죠. 어머니께서 돌보기 힘든 상황이면 전문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죠. 어머니께서 제게 이렇게 둘을 맡기신다는 거 형님 알고 계셨잖아요. 어머니께서 동서가 잘할 거라고 하시니까 나는 그러려니 했지. 나 바쁘니까 동서가 어떻게든 해봐. 형님은 그렇게 전화를 끊으시고는 연락이 되지 않았죠. 배고프다고 우는 소리에 안아달라고 보채기까지. 정말이지 돌도 지나지 않은 새 아이를 돌본다는 것은 그 누구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러다 산후 우울증까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 무렵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이나 받으실 때까지 했죠. 마사지 중인데 귀찮게 왜 자꾸 전화해? 어머니, 저 도저히 못하겠어요. 쌍둥이들 어머니께서 키워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저한테 자꾸 맡기세요? 셋은 도저히 못하겠어요. 아니, 애 키우는 게 뭐 그렇게 힘들다고 징징거려. 쌍둥이들 먹고 자고 싸는 게 전부인데 그걸 못해서 이렇게 전화야? 됐어, 끊어. 네가 알아서 해라.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시고는 아예 전화를 꺼버리셨죠. 정말 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멍하게 앉아있던 저는 아이들 우는 소리에 그냥 저도 울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남편은 엉망이 된 제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라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사실대로 이야기했죠. 그동안 쌍둥이들이 우리 집에 있더라도 시어머니가 함께 있거나 잠시 있다가 가는 줄로만 알았던 남편은 제가 새 아이의 육아를 도맡아 한다고는 상상도 못했더라고요. 남편은 그 길로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아버지 역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크게 화를 내시면서 앞으로 쌍둥이가 오더라도 절대 받아주지 말라고 엄포를 놓으셨죠. 나중에 알았지만 그날 시댁이 크게 뒤집어졌다고 해요. 시아버지께서 베이비시터를 당장 구하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제게 쌍둥이들 맡겨둘 생각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죠. 형님과 시어머니께서는 억울하다는 반응이셨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조금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형님은 원망 섞인 문자를 제게 보내시면서 베이비시터를 붙여줄 테니 아이들을 계속 봐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고요. 한동안 이 문제로 형님과 저 사이가 서먹하기도 했답니다. 아이들은 정말 빠르게 자랐어요. 딸아이가 돌이 지나고 나서 저도 다시 회사로 복귀하기 시작했죠. 저희 회사에는 직원들을 위한 어린이집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큰 걱정 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답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딸애는 모든 것이 또래보다 빨랐어요. 돌이 되기 전부터 걷기 시작하더니 말문이 트였나 싶을 정도로 엄마 아빠만 겨우 하던 아이가 금세 단어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팔불출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병원에서도 아이가 빠르다고 놀랄 정도였답니다. 거기다 낯가림도 없고 애교도 많아서
시댁 모임에 가면 어른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죠. 반면 쌍둥이들은 낯도 많이 가리고 어른들이 이름만 물어봐도 크게 울어버리는 바람에 우리 딸아이와 더 비교가 되었답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딸아이가 기가 드세서 쌍둥이들을 더 주눅든다고 하시면서 데려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어디서 저런 게 나와서는 오빠들 기나 죽이고 정말 밉다 하니까 아주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구나. 어머니, 애 듣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쌍둥이들이 낯가리는 게 왜 우리의 탓이에요? 그럼 저렇게 나대는데 오빠들이 말이라도 하겠어? 그리고 너 어디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말대꾸야? 이게 누굴 닮았나 했더니 널 닮아서 이 모양이구나. 저는 재빨리 아이의 귀를 막고는 말씀하실 때 생각을 좀 하시라고 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아들도 못 낳은 주제에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고 하시면서 가버리셨죠. 그놈의 아들 타령 정말이지 지긋지긋했어요. 어느덧 딸애는 5살이 되었어요. 남편이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서 저희는 이사를 가게 되었지요. 하필이면 시댁 건너편 단지로 말이에요. 물론 저와 남편은 다른 곳을 알아보려고 했지만 집 상태나 직장과의 거리, 그리고 딸아이의 학군을 생각하면 최적의 장소임은 틀림이 없었어요. 저희는 고민 끝에 결국 이사를 결정했죠. 회사 내부의 어린이집이 대대적인 공사를 하게 되면서 한 달 동안은 다른 곳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임시로 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알아보았지만 대부분이 4시에 끝나는 터라 제 퇴근 시간까지는 2시간의 차이가 있었죠. 저는 시댁에 2시간만 봐주실 수 없냐고 물었고 어차피 쌍둥이들도 4시에 데려와서 큰형님이 퇴근하시는 시간까지 보고 있으니 괜찮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물론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라 시어머니께서는 별 수 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이셨죠. 딸아이는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제 말에 얌전히 있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 일이 있던 날은 시댁에서 아이를 봐주기 시작한 지 3주째 되는 날이었어요. 퇴근하고 갔더니 시어머니는 아예 보이지도 않고 일하는 이모님과 시아버지만 계셨죠. 오랜만에 형님도 일찍 퇴근한다고 하니 다 함께 저녁이라도 먹고 가라고 하시기에 저는 마지못해 대답을 했죠. 곧 다른 식구들이 도착하고 식탁에 다 함께 모여 앉았습니다. 가장 늦게 들어오신 시어머니는 양손에 무언가를 잔뜩 들고 계셨어요. 식사를 마친 뒤 시어머니께서는 어린이날이라고 줄 게 있다고 하시면서 아까 싸들고 들어오신 종이 가방이며 입구에 큰 박스들을 쌍둥이에게 주셨어요. 아이들은 신이 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선물을 뜯기 시작했죠. 누구나 다 알 법한 명품 브랜드의 옷과 가방들이 가득 들어있더군요. 큰 박스에는 실제로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가 들어있었어요. 그냥 눈으로만 봐도 1인당 100만 원은 들었겠다 싶었어요. 딸아이는 그런 오빠들을 눈을 반짝이면서 구경하고 있었죠. 어머나 세상에, 어머니는 역시 센스가 남다르시네요. 이렇게 이쁜 것들만 어디서 사셨어요? 안 그래도 요즘 자동차 노래를 부르는데 어머니 덕분에 애들만 호강하겠네요. 감사해요, 어머니. 내가 아니면 우리 손자들 누가 챙기겠어? 좋은 것만 입고 좋은 것만 쓰고 좋은 것만 가지고 놀아야지. 귀하디 귀한 손자들인데. 남편은 제게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자고 속삭였습니다. 저도 더 이상 있어봤자 좋을 것 하나 없다는 생각에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저희 딸에게도 선물이 있다고 하시면서 검은 봉지를 주시더라고요. 아이는 기쁜 얼굴을 하고 봉지를 뜯었어요. 그 속에는 노트 몇 권과 색연필이 전부였죠.
매일 여기 와서 하는 거라고는 그림 그리는 것밖에 없기에 하나 샀다. 재주라고는 그것뿐인 것 같으니까 어디 한번 잘 키워봐라. 저는 머릿속이 화라산처럼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차라리 이럴 거면 선물을 주지 마시던가.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아이를 차별하실 수 있나 싶어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죠. 저는 아이의 손에서 선물 봉지를 빼앗고는 시어머니 앞으로 내던졌습니다. 이런 선물 받지 않겠습니다. 쌍둥이들처럼 대해주시는 것은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어머니 눈에는 손자밖에 안 보이시니까요. 그럼 거기까지만 하셨어야죠. 재주라고 그뿐이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려도 알아들을 건 다 알아들어요. 이게 어른한테 어디서 소리를 질러?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이 정도 선물도 감지덕지하게 받아야지. 뭐가 서운하다고 물건을 던지니? 너희 집이랑 쌍둥이네랑 같아? 어딜 비교해? 수준이요? 저희의 수준이 어떤데요? 어머니께서는 손녀가 어떤 아이인지 조금도 관심 없으시면서 수준 타령을 하신다고요? 널 보면 딱 답이 나오지. 너 같은 애를 어미로 뒀는데 뭘 제대로 배우겠냐? 툭 하면 어른 말씀에 대꾸하고 내가 한마디 하면 자기는 10마디 20마디. 거기다가 시아버지가 예뻐한다 싶으니까 쪼르르 달려가서 고자질이나 하는 애한테 뭘 배우겠어? 진짜 그만 좀 하세요, 제발. 제가 미우시면 저한테만 그렇게 대하시라고요. 왜 이 사람이랑 이 아이한테까지 이러세요? 남편까지 나서서 화를 내자 시어머니께서는 더 살기등등해진 얼굴로 아주 부부가 쌍으로 자신을 무시한다고 소리를 높이셨죠. 형님은 급히 쌍둥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버리시더군요. 시아버지께서는 애들 듣는데 그만두라고 하셨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희 애한테 쌍둥이들만큼 해주시길 부탁드리진 않아요. 적어도 말은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런 일 또 있다면 그때는 참지 않습니다. 참지 않으면 어쩔 건데. 시아버지 찬스 얼마나 더 쓸 수 있을 것 같냐? 당신도 그래요. 덮어놓고 둘째네 말만 듣지 마세요. 밖에서 데려온 자식 아픈 손가락인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까지 휘둘리는 건 아니죠. 저렇게 버릇없이 구는데 어떻게 둘째 편만 들어요? 당신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갑자기 옛날 얘기는 왜 해? 그리고 내가 언제 덮어놓고 편을 들었다고? 그게 다 당신이 애들을 차별하니까. 차별? 내가 언제요? 나는 딱 애들 수준에 맞게 대해줬을 뿐이에요. 하늘이랑 땅 차이가 어디 같아요? 정말이지 더 이상의 대화가 통하지 않겠구나 싶었던 저는 이번에야말로 시댁과 인연을 끊어버릴 결심으로 아이 손을 잡고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 자리에 서서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서 가자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나도 할 말 있어. 집에 가서 하자. 지금은 말고. 엄마가 다 들어줄게. 아니야. 지금 할 거야. 평소와 다른 딸아이의 떼쓰는 말투에 언성을 높이시던 시부모님도 아이를 바라보셨죠. 아이는 갑자기 시어머니를 가리키며 외쳤어요. 할머니, 왜 모르는 할아버지랑 손잡고 있었어? 딸아이의 한마디에 시댁은 삽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 역시도 딸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딸아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큰 모자 쓴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랑 계속 손잡고 있었잖아. 한 번, 두 번, 세 번. 아이는 작은 손을 움직이며 열심히 숫자까지 세고 있었죠. 시어머니께서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화를 내셨지만 딸아이의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10번! 할머니 10번이나 할아버지랑 손잡았어. 나랑 오빠들 놀이터에서 놀 때. 오빠들도 다 알아. 지금 뭐라고? 다시 한 번만 말해볼래? 할머니가 뭘 했다고? 엄청 멋지게 옷 입은 할아버지랑 손잡고 있었어.
시아버지께서는 무서운 얼굴로 시어머니를 보며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본 할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열심히 이야기를 했죠. 그때마다 시어머니께서는 아이가 헛소리한다고 하시면서 소리를 지르셨지만 누구보다도 당황해하는 모습이 딱 봐도 수상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나간 형님을 다시 불러들이셨어요. 그리고 쌍둥이에게 할머니가 누구랑 있는 모습을 봤느냐고 물었죠. 쌍둥이들 역시 큰 모자를 쓴 사람과 있다고 말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당장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하셨어요. 저와 형님은 얼떨결에 쫓겨나듯이 시댁을 나와야 했죠. 형님은 쌍둥이들에게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물었지만 아이들은 방금 한 말만 되풀이하더군요. 형님께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나온 저는 차 안에서 딸아이에게 무슨 일인지 천천히 이야기해보라고 했습니다. 아이의 말에 의하면 시어머니께서 다른 남자분과 손을 잡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몇 번이나 보았다고 하더라고요.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면 꼭 나타나서 시어머니와 한참을 그렇게 구석에서 이야기를 했다고요. 가끔씩 헤어질 때 서로 안아주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다른 사람들은 없었냐고 하니까 구석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는 것 같다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더니 놀이터에서 놀아도 오빠들이 상대를 해주지 않아서 그냥 구석에서 책을 보거나 그림만 그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남자분과 딸애가 있는 곳을 지나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고 했죠. 딸애는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고 제게 물었지만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리면서 딸아이에게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을 묻는 것으로 화제를 돌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딸아이가 밖을 보더니 손가락질을 하더라고요. 그 멋쟁이 할아버지다. 딸아이가 말한 대로 중절모를 눌러 쓴 신사분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옆 라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저는 딸아이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말하고는 재빨리 그분 뒤를 쫓았어요. 다른 주민 덕분에 간신히 따라 들어간 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기다리고 서 있었어요. 흥신소에서나 할 법한 행동을 제가 한다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았죠. 저는 엘리베이터까지 함께 타서는 남자가 사는 곳을 알아내고 다시 차로 돌아왔어요. 그 사이에 남편이 돌아왔더군요. 남편은 할 말이 많은 얼굴이었지만 제가 고개를 젓자 한숨만 내쉬었어요. 집에 도착한 저희는 아이를 재우고 따로 마주 앉았습니다. 멋쟁이 할아버지를 당신이 쫓아갔다는 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하시지 뭐. 5살짜리 애들 말만 믿고 자기를 몰아세운다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 결국 아버지도 어쩌지 못하시고 그냥 흐지부지 끝났지. 정말 애들이 잘못 본 건 아닐까? 저는 딸아이가 봤다는 할아버지를 따라가서 어디 사는지 알아냈다고 말하면서 따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확신할 수 없지만 딸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실제로 그런 인물이 있다면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남편은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 보겠다고 하고는 한동안 시어머니를 조심해야겠다고 했죠. 며칠 뒤 남편은 씩씩거리면서 퇴근해서는 제게 봉투 하나를 내밀더군요. 그 안에는 제가 본 남자에 대한 조사 결과가 들어있었는데요.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사기꾼이었어요. 수법이 60대 이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돈이 될 만한 일이 있다고 꼬여내서는 투자금을 받는 것으로 이미 사기 전가가 꽤 있는 사람이었어요. 단지에 정착한 지 3달도 되지 않았는데 이미 일대 단지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돈을 모으고 있었죠. 아마 시어머니도 그런 곳에 빠진 것 같았어요.
저는 당장에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지만요. 남편은 우선 시어머니에게 확인이 우선이라고 했죠. 다음날 아침부터 저희는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보자마자 무슨 모함을 하려고 아침 대바람부터 달려왔냐고 당장 나가라고 화를 내셨죠. 저희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서 2번 다시 이곳에 발걸음하지 말라고 이번 기회에 인연을 끊자고까지 하시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알아온 사실에 관해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시다가 전과 기록이 있다는 사실과 함께 다른 피해를 입은 분들의 이야기까지 듣고 나시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셔서 소파에서 미끄러지듯이 바닥으로 주저앉으셨죠. 정말, 당신 정말 이 남자랑 바람난 거야? 그래? 당신은 매번 나만 잘못했다고 하지. 내 편 들어준 적 없잖아.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다고. 내 마음 이해해줬단 말이야. 결국 시어머니께서는 그 사람과 바람이 났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셨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자신의 잘못을 왜 생각지도 못하고 남 탓만 하느냐고 하셨지만 이미 시어머니의 귀에는 들리지 않으셨죠. 밖에서 애 낳아서 들어온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날 탓해? 이 사람이 그래도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잔뜩 흥분하신 두 분은 곁에서 아무리 말려도 소리를 지르며 듣지 않으셨어요. 저는 있는 힘껏 시어머니를 붙들고는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분한테 돈 주거나 하신 적은 없으시죠? 제가 돈 이야기를 꺼내니 시어머니께서는 그제야 숨을 몰아쉬면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사기꾼이 혹시 시어머니께 돈을 요구한 적이 없느냐고 솔직히 말씀해달라고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깜짝 놀랄 만큼의 금액을 말씀하셨어요. 5천! 내 돈 5천만 원! 당신이 돈이 어디 있어서 5천만 원을? 설마 당신 내 퇴직금에 손댔어? 시어머니께서는 울먹거리시면서 처음에 5배로 불려준다는 말에 100만 원을 맡겼다가 정말 500만 원이 되어서 돌아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돈을 좀 더 불려서 그 남자분과 같이 여행이라도 갈 생각으로 5천만 원을 넘겼다고 말씀하셨죠. 남편은 아무래도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말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전혀 믿지 않으셨어요. 어제도 만났어. 오늘 만나면 돈 주겠다고 했단 말이야. 시어머니의 말씀에 남편은 아무래도 남자가 오늘 도망친 것 같다고 말하면서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럴 리 없다고 하시면서 바로 전화를 거셨죠. 하지만 신호가 몇 번 가고는 없는 번호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미쳤어? 당신 미쳤냐고! 손주도 있는 사람이 바람을 피워! 그것도 돈까지 날려먹고! 아니야.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넋이 나간 시어머니께서는 그럴 리가 없다고 몇 번이고 전화를 걸어보셨지만 똑같은 반응만 돌아왔죠. 남편은 당장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리셨어요. 소문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저는 시어머니 외에도 여러 피해가 있으니 빨리 움직여서 잡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죽어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당장 신고해라. 그럼 내 돈은, 그 5천만 원은 누가 돌려주는데? 시아버지께서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각오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셨죠. 저희 부부의 예상대로 그 남자는 돈을 긁어 모으고 있었고 그 금액도 상당했습니다. 시어머니처럼 당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죠. 돈을 빼앗겼다는 사실보다 자신과 비슷한 상황의 여성이 많다는 것이
시어머니께는 더 충격인 듯 보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하시면서 이혼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소리에 시어머니께서 뒤늦게 잘못했다고 하셨지만 다 소용이 없었죠. 시아버지께서는 위자료도 청구하시겠다고 나섰어요. 그렇게 쫓겨나신 시어머니께서는 한동안 아주버님 집에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시어머니는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동아줄이라고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두 분이 시아버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방을 내어주더니 시어머니의 일이 점점 소문이 나자 매몰차게 밀어내시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어머니 일이 동네에 쫙 퍼졌어요. 이러다 저희 병원까지 소문나면 어떡해요. 어머니께서 무슨 수로 책임지실 거냐고요. 그러게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 시어머니는 아주버님과 형님께 한마디도 못하시고 그대로 쫓겨나셨죠.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은 많이 힘들어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동안 저와 제 딸에게 한 행동만 생각하면 꼴도 보기 싫었죠. 남편 역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시어머니가 안쓰럽게 느껴진다고 했죠. 남편은 자신을 무시하고 괴롭혔던 사실을 잊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머니였다고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더군요. 결국 저희는 시어머니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했어요. 남편은 그 정도만이라도 하고 싶다고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무슨 고집인지 저희 도움을 거절하시고는 자취를 감추셨어요. 말 그대로 사람이 증발한 것처럼 찾을 수가 없었죠. 시간이 꽤 흐른 지금에도 여전히 남편은 시어머니를 찾는 눈치입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는 말도 못하고 혼자서 말이죠.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던 어머니지만 그래도 혼자 쓸쓸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싶지는 않다고 말이죠. 어디선가 이 방송을 어머니가 듣고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당신이 그렇게 미워하고 밀어냈던 아들이 당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은 꼭 마음에 품고 그 아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네요.